서늘한 새벽 바람을 가르며 낡은 수레바퀴가 덜커덕, 덜커덕 소리를 냈다. 윤혜숙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이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은 채 항구 근처 재래시장 골목으로 조심스레 몸을 기울였다. 동틀 무렵의 바다는 비늘처럼 차갑게 반짝였고 바람 속에는 갓 잡아 올린 생선의 염기와 저어준 로프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아직 간판불은 꺼져 있고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지만 해숙의 발걸음에는 오래된 지도가 깔려 있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이 골목과 저 골목을 잇는 길목마다 그녀의 발자취가 얇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선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수레는 오래되었다. 한때 파란색이었을 철제가 소금기와 비바람에 벗겨져 군데군데 은빛이 드러나 있었다. 바퀴 축은 세월을 버텨온 것답지 않게 아직 매끈했는데 그건 해수기 틈만 나면 윤활유를 떨어뜨려 닦아주고 조였기 때문이었다. 수레 앞쪽에는 흰 천 조각이 묶여 펄럭이고 왼쪽 측면에는 작은 반사판이 덧대어져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보이도록 했다. 몇 달 전 시장 청년들이 몰래 달아준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해숙은 말없이 웃었고 청년들은 쑥스러워 고개를 긁적였다. 해숙 어머니, 오늘도 이르시네요. 골목 어귀에서 대파를 묶던 장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직 셔터는 반쯤 올라가 있었고 상자들 사이로 김이 스멀거렸다. 장 사장. 새벽이 짧아졌네. 해숙은 수레를 세워두고 허리를 한 번 펴며 웃었다. 저 상자들은 내가 치울게. 종이는 따로. 비닐은 따로. 그녀의 발끝은 리듬을 알고 있었다. 파손된 스티로폼을 한쪽에 모으고 끈으로 묶인 신문 더미를 반듯하게 세워 묶음의 긴장감을 확인했다. 종이에 모서리가 젖어 있으면 펼쳐 말려두었다가 다시 접었다. 젖은 종이는 값이 떨어져요. 늘 하던 말이 입가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건 손이었다. 오래 굳은 손바닥엔 얇은 굳은 살과 깊은 주름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종이, 가루가 새벽의 습기를 먹고 약간 불어났다. 그녀는 그것마저 살짝 털어내며 꼭 염주를 매만지듯 차분한 표정으로 일했다.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에는 그날도 소리들이 가득했다. 저 멀리 항구 방면에서 얼음 깨는 소리가 탁탁탁 울려왔고 이쪽에서는 낡은 손술의 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늘게 포개졌다. 해숙은 소리 속에서 순서를 고른다. 어느 가게가 먼저 문을 열고 어느 가게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지 소리의 질감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먼저 생선이요. 다음은 채소, 그리고 과일. 그녀는 속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듯 하루의 목록을 적었다. 골목 끝에 등불빛 아래 종일 비어있던 무인 택배함 옆에 얇은 노트 2권이 놓여 있었다. 해숙은 수레를 멈추고 노트를 집어들었다. 겉표지는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속지는 깨끗했다. 버려진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다음 노트를 자신의 수레 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밤이 오면 그녀는 옥상 공부방에 이것들을 가져다 둘 것이다. 그곳에 와서 글자를 익히는 아이들이 있다. 항구의 불빛을 보며 가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눈빛만 빨리 큰 아이들. 해숙은 그 아이들의 이름과 계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고 누가 겨울에 장갑이 없어 손이 붉게 부어올랐는지 누가 받침을 헷갈려
넓다를 넓다라고 썼는지, 누가 덧셈은 빠르지만 글씨는 너무 작게 쓰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 커피, 과일 가게 앞에서 오 할머니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군고구마, 기계 옆에서 막 부은 뜨거운 커피였다. 오늘도 아이들 오나? 오늘은 해숙은 커피를 들어 호 하고 시키며 말했다. 수연이, 동혁이, 그리고 새로 온 아이 하나.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 어제 문틈으로 슬쩍 보고 갔더라고. 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씩 웃었다. 이 동네에선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도 모르는 게 있구먼. 몰라야 아이가 오래 앉아있지. 해숙이 대답하며 커피를 한 모금 넘겼다. 뜨거움이 목구멍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가슴 언저리의 빈 공간이 잠깐 따뜻해졌다. 이 노트도 아이들 거야. 버려진 건데 버려진 게 다 쓰레긴 아니지. 그럼 사람도 물건도 쓸 자리에 가면 새 것이지. 오 할머니가 말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새벽 바람이 셔터 사이로 들어와 얇게 흔들리고 그 사이로 먼 바다의 물안개가 미세하게 스며든다. 시간이 천천히 도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해숙은 수레에 다시 손을 올렸다. 손등에는 작은 반지가 하나 있었다. 오래된 은반지. 동그란 면에는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반지는 종종 손바닥 쪽으로 돌려둔 채 일을 했다. 무언가를 붙잡을 때. 반지가 수레 손잡이에 부딪혀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날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그 소리를 잊을 수 있었다. 잊고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 수레를 다시 밀며 다음 골목으로 들어설 때 해숙은 재빠르게 눈으로 바닥을 훑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따로, 유리병은 따로, 금속캔은 또 따로. 골목 입구마다 있는 노란 통에 분리해 넣어두면 환경미화원들이 일정한 시간에 가져간다. 이건 시장 사람들과 해숙이 함께 만들어낸 약속이었다. 몇 해 전, 해풍이 강하던 어느 봄날. 포장재가 바람에 날려 항구 쪽으로 떠밀려갔다. 다음 날. 새벽 어민들이 그 비닐을 그물에 가득 담아 돌아왔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조심스레 부탁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좀 더 나눠서 버립시다.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눌 줄 알면. 버리는 것도 곧 줍는 거지. 그녀는 세탁소 앞에 쌓인 종이 더미를 가지런히 묶으면서 문고리에 걸린 종이 쪽지를 눈에 담았다. 세탁물 찾으러 7시에 옵니다. 단정한 글씨. 세탁소 주인 초혜 씨는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소한 디테일도 해숙은 기억한다. 사람의 글씨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큼이나 정확했다. 추운 날이면 자음들이 조금 더 가늘어지고 바쁜 날이면 점과 획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각자의 삶이 글자 사이사이로 드러나는 것을 그녀는 놀라워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도 그걸 말해주곤 했다. 네 글씨, 오늘은 기분이 조금 급하네. 그러면 아이는 깔깔 웃고 다음 줄은 조금 더 천천히 적었다. 시장 가운데 구석에 난 작은 공터에는 포장마차 2세대가 엎어져 있었다. 밤에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모양이었다. 해숙은 포장마차 천막 위에 엉겨붙은 낙엽을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두고 비에 젖은 종이 쌓음을 반으로 나눠 군더더기를 제거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각자의 시간이 각자의 속도로 흐르는 것을 억지로 재촉해봐야 엉키기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규칙은 있었다. 오늘의 종이는 반드시 오늘의 종이로 묶을 것. 어제의 젖은 상자는 오늘의 햇빛에 말릴 것. 내일의 계획은 내일 새벽의 바람 냄새로 고칠 것. 그녀의 매일은 느리지만 정확한 지침들로 유지되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어둠이 얇아지는 기미가 골목 벽에 묻기 시작했다. 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미세하게 빛이 배어들고 표면의 기자재들이 서서히 형태를 되찾았다. 먼 곳에서 트럭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가 멀어졌다. 그 소리에 곡선을 들으며 해숙은 잠깐 귀를 기울였다. 아무 경적도, 아무 급한 브레이크도 없는 익숙한 소리였다. 위험의 기척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등을 펴고 수레를 끌었다. 장 사장네 맞은편.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콩나물집 앞에 멈추었을 때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또렷한 울림이 갑자기 골목 위를 스쳤다. 휴대폰 진동 소리였다. 해숙은 앞치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 말고 수레 손잡이 옆에 매달린 천주머니를 열었다.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는 옥상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옥상. 목소리가 여전히 고요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밤. 아이들 몇 명 더 데려가도 되죠. 옥상 공구방을 함께 돌보는 청년. 수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다가 밤이면 해숙과 함께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숙제를 봐주며 책을 읽어준다. 항구 쪽 컨테이너촌에서 이사온 가족이 있대요. 학교 적응이 잘 안 되는 애가 둘 있답니다. 그럼 해숙은 짧게 대답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덧붙였다. 노트 몇 권 더 생겼어. 오늘은 글자 말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이름을 묻기 전에 손을 풀게 해. 역시 수혁이 웃었다. 알림도 해둘게요. 저녁 8시 반. 평소 시간에요. 늦게 오면 따뜻한 물부터. 그녀가 말하자 통화 너머에서 짧은 내가 들렸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녀의 시선이 손등의 반지에 닿았다. 그때 바람이 지나가며 작은 금속 소리를 만들어냈다. 딱! 그녀는 반지를 반 바퀴 돌려 금속면을 안쪽으로 숨겼다. 소리 하나가 마음의 표면을 건드리고 지나갔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다. 오늘의 새벽은 오늘의 새벽으로 채워야 했다. 콩나물집 청년이 문을 열며 얼굴을 내밀었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그 말씀이요. 그가 쑥스러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해숙은 알겠다는 눈짓을 했다. 그녀가 콩나물집 앞에서 늘 하는 말이 있었다. 물을 너무 아끼지 마. 콩나물은 물소리에 자라. 그녀는 과학적 근거를 따진 적이 없지만 그 말이 청년에게는 아침의 주문처럼 들렸고 주문이 지나간 자리마다 콩나물의 향기가 묘하게 더 진해지는 것 같았다. 사람마다 믿고 기대는 말이 있다. 해숙의 말은 그런 종류였다. 바람결이 바뀌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얇게 밝아올 때 골목을 타고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미세하게 변한다. 해숙은 늘 그 순간을 좋아했다. 밤과 새벽이 서로 경계를 확인하는 시간. 세상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는 손동작이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어두운 구석도 납작해졌다. 그녀는 수레 위에 올려둔 노트에 손을 얹었다.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가볍게 떠받쳤다. 아이들에게 오늘 읽어줄 이야기를 잠깐 떠올렸다. 바람의 방향을 기억하는 갈매기 이야기. 항구의 등대 불빛이 왜 깜빡이는지에 대한 옛말. 오래된 밧줄을 고쳐 쓰는 법. 읽고 쓰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다.
숨 쉬는 법, 기다리는 법, 버리는 것과 줍는 것을 구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해안 도로에서 트럭 하나가 천천히 시장 쪽으로 들어왔다. 얼음통을 싣고 온 트럭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려온 기사님이 모자를 눌러쓰고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해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의 트럭은 경적을 잘 울리지 않는다. 늘 천천히, 늘 미리 서행하며 들어왔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차를 좋아했다. 다만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었다. 가끔, 아주 가끔 골목에 갑자기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다. 급하게, 화려하게, 계획 없이 그럴 때면 사람들의 표정이 짧게 굳고 말들이 날카로워졌다. 오늘은 아직 아니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았고 사람들의 첫 인사가 부드러웠다. 해숙은 손목을 한번 돌리고 술의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손목의 작은 통증이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왔다가 사라졌다. 그 통증은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의 주변을 서성였고 그녀는 그 존재를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아직은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음 골목으로 들어섰다. 빗물 자국이 남은 바닥 위, 사과 상자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상자 안에는 공처럼 말린 포장지 몇 장과 삐뚤어진 글씨로 적힌 영수증이 몇 장 섞여 있었다. 영수증의 글자는 급했다. 오전 3-4식 얼음 2통, 오전 405 멸치 20kg로. 그녀는 영수증을 고른 다음 깨끗한 것만 별도로 모아 고무줄로 묶었다.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칠 때 쓰기 좋았다. 실제 숫자, 실제 시간, 실제 물건. 아이들은 숫자가 갑자기 살아나는 걸 보면 이상하게 집중했다. 3-40은 밤일까, 새벽일까 그녀가 묻으면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고 각자의 시간 감각을 말하곤 했다. 그건 늘 좋은 시작이었다. 오른편 골목에서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다. 포장마차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따끈한 찐빵 2개를 종이 봉투에 담아 건넸다. 할머니가 드리래요. 아이의 눈동자는 잠이 덜 깬 반짝임이 있었다. 해숙은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볍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대신 전해줘. 오늘 밤 별 얘기해줄게.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뛰어갔다. 그녀는 찐빵 하나를 수레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하나는 봉투째로 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아이가 다시 나타날 때를 대비해 두는 것이다. 아이들은 늘 2번째 찐빵을 더 좋아한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더 달콤하니까. 골목 저편에서 가느다란 기타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노점 청년 하나가 새벽 연습을 하는 모양이었다. 노랫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현의 떨림이 벽돌에 부딪혀 부드럽게 퍼졌다. 해숙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흐르는 동안 그녀는 멀리서 어렴풋이 다가올 낮의 분주함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목소리, 돈 계산기 소리, 상자 열리는 소리, 배의 백고동, 그리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소리 하나. 그러나 그녀는 다시 수레를 밀었다. 예상은 예상으로 두고 새벽은 새벽으로 붙잡았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미리 울지 않고, 미리 웃지 않는 법. 오는 울음과 오는 웃음을 그때그때 맞는 것. 그것이 그녀의 균형이었다. 해숙 어머니, 생선가게 앞에서 장갑을 낀 김 사장이 불렀다. 이건 어제 사람들 놓고 간 스티로폼. 큰 거라 어머니 혼자 들기 힘들 텐데 양쪽으로 나눠 묶으면 돼. 해숙은 가게 앞을 스윽 훑어보고 스티로폼 상자들의 크기를 눈대중으로 재었다. 로프를 풀고 큰 상자를 눕힌 뒤 작은 상자들을 그 안으로 넣어 무게를 분산시켰다. 끈을 걸어 죄는 손놀림은 정확했다.
김 사장은 두 손을 털며 감탄했다. 어머니 손은 진짜 신기해. 무게중심을 어찌 그렇게 잘 하시오? 매일 하다 보면. 박스도 말해. 그녀가 웃었다. 여기야. 여기로 묶으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골목을 훑었다. 이른 아침의 습기가 벽돌 사이에 얇게 깔리고 간판의 채도가 조금씩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부지런한 발자국 소리들이 늘어나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2번 나왔다. 그녀는 수레의 내 귀퉁이를 다시 확인했다. 노트, 묶음끈, 작은 칼, 반사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때 포개진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멀리 도로 쪽에서 났고 낯선 엔진음이 잠깐 울렸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소리를 특별히 마음에 두진 않았다. 새벽은 늘 온갖 소리를 낳고 그중 대부분은 그냥 지나간다. 수레는 다시 덜커덕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골목의 굴곡에 따라 부드럽게 접혔다. 시장 입구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돌렸을 때 해숙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도, 오늘만큼 그것이면 충분했다. 어제를 끌고 오지 않고 내일을 끌어오지도 않는 것. 오늘의 종이는 오늘 묻고 오늘의 아이는 오늘 이름을 묻고 오늘의 바람은 오늘의 가슴으로 통과시키는 것. 그렇게 그녀는 매일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항구 쪽 하늘이 흐릿하게 여며지며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오만과 누군가의 침묵이 어딘가에서 느슨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윤혜숙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수레의 손잡이가 손바닥에 남기는 고른 압력, 분리된 종이더미의 안정감, 그리고 새로 얻은 노트 2권의 다정한 무게. 그것이면 오늘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얘들아, 그녀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바람 얘기부터 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수레를 밀어 다음 모퉁이를 돌았다. 바람이 골목을 따라 따라왔다. 새벽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이제 곧 첫 번째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고 첫 번째 인사가 시장을 가로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인사 위로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첫 문장이 아주 멀리서 홀연히 걸어오고 있었다. 항구 재래시장의 새벽 공기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윤혜숙 할머니의 수레가 다시 덜커덕 소리를 내며 좁은 골목을 따라 나아갈 때 시장의 기척도 점점 살아났다. 한두 개의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공기를 흔들었다. 해숙은 오늘도 다름없이 종이와 스티로폼을 가지런히 묶고 있었다. 과일 가게 앞에선 새 상자가 풀리며 낯익은 과일 냄새가 퍼져나왔다. 어머니, 오늘은 참외가 좋아요. 가져가서 아이들 주이소.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해숙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내 몫은 이미 많아. 고마워. 그러고는 떨어져 있던 종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수레 위에 노트 2권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이미 의미가 있었다. 해숙은 마음속으로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은 새로 오는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갈매기 얘기일까? 아니면 어제 받은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걸까?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새벽의 기운이 대답을 알려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번졌다. 처음엔 흔한 트럭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 소리가 달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엔진의 부르르 떨림은 규칙적이지 않았고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지나치게 날카로웠다. 마치 이 좁은 골목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걸 무시하듯. 차는 느닷없이 후진을 시작했다. 해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눈앞에는 검은색 람보르기니의 뒷공무니가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도장이 새벽 불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후진등은 켜져 있지 않았다.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 해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수레에 실린 폐지가 너무 많아 움직임이 느렸다. 수레가 골목벽과 차 사이에 낀 순간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스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흰 새처럼 갈라졌다가 젖은 바닥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다. 람보르기니 범퍼 한쪽에는 선명한 흠집이 길게 남았다. 은색 도장이 긁히며 하얗게 벗겨져 있었다. 그 장면은 시장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해숙은 충격으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무릎에서 얇은 피가 배어나왔다. 차가운 바닥의 습기와 피가 섞이며 시큰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아이고, 짧게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며 구두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소라였다.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다. 프라다 재킷, 구찌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까르띠에 시계. 그녀의 표정은 이미 격분으로 굳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소라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어이없네. 이런 더러운 걸 끌고 다니면서 감히 내 차를 긁어.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흩어진 종이와 스티로폼을 차곡차곡 쌓았다. 손끝의 떨림을 감추듯 조용히 일을 이어갔다. 박소라는 그 침착한 태도에 더 화가 난 듯. 발끝으로 종이를 걷어찼다. 흩어진 종이 묶음이 다시 바닥으로 굴러갔다. 지금 제 말 안 들려요. 이거 수리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애초에 이런 거리를 더럽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지저분해지는 거라고요. 새벽 소란에 놀란 상인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모여들었다. 생선 가게 장 사장이 먼저 뛰어와 해숙을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에서 피가 나잖아요. 병원부터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채소 가게 오 아주머니도 달려와 흩어진 종이를 모았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데 이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분명 차가 후진등도 안 켜고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과일 가게 이 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매일 새벽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봤소. 늘 정해진 길, 정해진 시간, 조심조심 다니셨다고? 누가 잘못한 건지는 뻔히 보이는데 왜 이러시오? 상인들이 할머니를 감싸자 박소라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녀는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을 탁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뭐예요? 지금 상황을 똑똑히 보세요. 제 차가 긁혔잖아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하세요. 내가 경찰 부를 겁니다. 이건 분명히 손해배상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거 업무 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녀는 성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불빛이 번쩍이며 긴장감이 골목 전체를 휘감았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자동차 불빛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골목을 밝히며 다가왔다. 차는 조용히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다.
차에서 내린 이는 민도현 회장이었다. 대기업 전자그룹을 이끄는 인물이자 박소라의 남편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은빛이 섞인 머리칼이 그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했다. 비서가 곧장 앞으로 다가와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부인께서 교통사고에 휘말리셨다고 하셔서 급히 모셨습니다. 박소라의 얼굴의 순간 안도와 기쁨이 섞였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의 등장은 구세주와 같았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차를 긁었어요. 폐지를 끌고 다니며 시장 골목을 더럽히더니 이제는 남의 차까지 망가뜨리네요. 민도연의 시선은 차갑게 현장을 훑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무릎에 피가 맺힌 할머니, 그리고 범퍼에 긁힌 흔적까지. 그의 눈빛은 한 번에 모든 걸 담아냈다. CCTV 확인했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비서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다. 네. 확인해 보니 차량이 후진등을 켜지 않은 채에 갑자기 조용히 해. 민도현의 짧은 말에 비서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순간 골목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바로 그때 윤혜숙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민도현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와 손 등의 반지,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아보았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어머니 곁에서 웃고 있던 어린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민도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저 혹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골목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충돌의 현장을 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도현은 휴대폰 화면 속 낡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오래전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가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 속의 여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윤혜숙 할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주름은 깊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반지에 멈췄고 가슴 속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 열이 날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따뜻한 숨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존재, 목구멍이 막히듯 메어왔고 그는 무심코 정말 하고 중얼거렸다. 박소라는 남편의 낯선 표정을 보고 불안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냉철하고 단호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경찰에 넘기면 된다니까요. 이런 사고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더는 참지 않았다. 장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뭘 경찰이에요. 후진등도 안 켜고 갑자기 밀고 들어온 게 누구인데. 우리 다 똑똑히 봤소. 어머니는 늘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에 다니셨지. 문제는 차 쪽이지 어머니가 아니오. 오,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다. 맞아요. 20년 동안 이 시장 지켜온 분이에요. 오늘 같은 사고가 난 건 저 차 때문이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도 손을 떨며 덧붙였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오. 어머니는 시장을 깨끗하게 지키신 분이지. 누군가의 차를 긁으려고 다니신 게 아니오. 상인들의 분노는 골목을 메웠다. 그러나 박소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 차를 못 본 겁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몇 억짜리예요. 그런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녀는 발끝으로 종이를 차며 목청을 돋웠다. 흩어진 종이들이 새벽 공기 속에서 흰 새처럼 흩날렸다. 그러나 민도현의 시선은 종이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에 머물러 있었다. 굳은 살로 덮인 손, 묵묵히 종이를 다시 주워 담는 그 손, 그리고 그 손에 낀 낡은 은반지.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 반지 어디서 난 겁니까?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니? 박소라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되지 않아 점점 초조해졌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왜 저 사람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경찰 부른다니까요. 그녀가 팔을 잡아 끌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본사 자료실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기록 속에 사진과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민도현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끊었다.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평소 강철 같던 회장이 지금 한 노인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박소라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저 사람은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이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대기업 회장이에요. 왜 이런 사람에게 휘둘려요?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상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나왔다. 아니요. 해숙 어머니는 결코 그냥 노인이 아닙니다. 이 시장을 지켜온 분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족 같은 분이에요. 그 순간 민도현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이 깨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발걸음마다 공기가 흔들렸고 골목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맞습니까? 해숙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반지를 꼭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고 종이들이 다시 흩날렸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 모든 이의 가슴이 폭발 직전처럼 요동쳤다. 민도현의 목소리가 골목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을 때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머니, 맞습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속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여인의 미소와 지금 눈앞에 윤혜숙 할머니의 눈빛이 완벽히 겹쳐지고 있었다. 세월이 주름을 만들었고 삶이 손을 거칠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온기는 변함이 없었다. 윤혜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뜨며 민도현의 눈을 마주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도현아,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모두를 압도했다. 민도현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 한마디가 곧 진실임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박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여보? 지금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분은 그냥 길에서 쓰레기 줍는 노인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외침은 필사적인 듯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실에서 발견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민도현은 봉투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와 사진들이 있었다. 한 장 한 장 꺼내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은 충격에 잠겼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혜숙과 어린 자신이 있었다. 창업 초기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작은 단칸방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장난치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현실처럼 되살아났다. 이럴 수가. 민도현은 무릎이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윤혜숙은 손을 떨며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반지를 만졌다. 그것은 바로 민도현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 선물했던 것이었다. 내 아버지가 내 손에 끼워준 거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다. 그녀의 말에 민도현은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시장 상인들은 놀라움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평소 냉철하고 흔들림 없던 회장이 지금 눈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노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박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오래된 사진이 다 뭐라고. 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도현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소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과 지금이 이어지고 있어. 이분은 내 어머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장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비서조차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상인들 중 몇몇은 눈가가 젖어들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윤혜숙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30년. 너를 떠나야 했던 시간이 그렇게 길었구나. 하지만 나는 네가 잘 살아주길 바랐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가 큰 사람이 되길 바랐다. 민도현은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젖어드는 양복 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그 손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눈물이 함께 흘렀다. 어머니, 이제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의 긴 세월이 새벽비와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소라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와 시장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 더 작아졌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꽉 쥐었지만 그 가방조차 그녀에게 힘을 주지 못했다. 그 순간 비서가 다시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창업주께서 남기신 일기장입니다. 민도현은 조심스럽게 그 일기를 펼쳤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결국 재벌가와의 결혼을 선택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더 큰 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자본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내와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민도현은 글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자신이 누려온 호화로운 삶의 시작점에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윤혜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네 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갔을 뿐이다. 나는 그 선택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만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말에 민도현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고개를 떨구며 함께 울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30년의 세월이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었다. 박소라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의 속삭임은 비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민도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결의로 가득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장도, 어머니의 삶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지워진 시간을 되찾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가겠다는 맹세였다. 시장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외쳤다. 잘 됐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환호는 새벽 골목을 따뜻하게 채웠다. 윤혜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은 누구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야 잃어버린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새벽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시장 골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도현은 비에 젖은 양복을 개의치 않은 채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윤혜숙의 손등 위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그 거친 주름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시장 골목에 모인 상인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순간. 모두는 그동안 잊혀있던 긴 이야기의 끝자락과 새로운 시작의 첫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다. 비서가 건넨 일기장과 서류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되었고 더는 부인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박소라는 여전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물에 젖은 구두를 바닥에 쿵쿵 울리며 외쳤다. 말도 안 돼요,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진 몇 장과 낡은 반지 하나가 무슨 증거가 된다고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망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도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망친 건 이미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선택 위에서 누린 호화로움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실을 선택하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차나 명품이 아니라 내 어머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말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박소라는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흔들던 가방과 시계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상인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그녀를 겨누었고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윤혜숙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거에도 원망하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박소라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원망하지 말거라.
사람마다 걸어야 할 길이 다르다. 나는 내 길을 걸었을 뿐이고 저희는 또 저희 길을 걸은 거다. 다만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민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이 시장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크게 보도되었다. 재벌가의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어있던 눈물의 역사. 창업주의 전처이자 현 회장의 친모가 시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곧 감동으로 변했다. 윤혜숙의 삶과 헌신, 그리고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회 전체에 울림을 주었다. 민도현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저는 윤혜숙 여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30년간 걸어오신 삶은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사의 모든 경영 원칙에 어머니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와의 공존과 나눔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터져 나왔지만 곧 민도현의 진심 어린 행보가 신뢰를 얻어냈다. 그는 즉시 윤혜숙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받지 않고 돌려보냈던 위자료가 그 재단의 씨앗이 되었고 여기에 회사 자금이 더해져 대규모 장학 사업이 시작되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글을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재개발이나 철거가 아닌 전통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골목길은 안전하게 정비되었고 상인들의 가게는 현대식 설비를 도입하되 정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했다. 무엇보다도 시장 사람들의 자존심이 되살아났다. 우린 더 이상 도시의 낡은 구석이 아니야. 이곳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자랑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다. 윤혜숙은 여전히 매일 새벽 수레를 끌고 시장을 돌았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했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 그녀가 정리하던 폐지 수레에는 어느 날부터 따뜻한 도시락이 실리기 시작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해숙이 손수 준비한 음식이었다. 시장 골목은 점점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다. 민도현도 종종 시장을 찾았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종이를 묶고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진짜 회장이 우리 시장에 와서 수레를 끄네. 상인들은 놀라워하며 감동했다. 그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자 했다. 박소라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오만한 행동을 낱낱이 보도했고 회사에서도 모든 직책이 박탈되었다. 그녀는 사교계에서 순식간에 밀려났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수십 개의 명품 가방과 얇아진 자존심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해외로 떠나야 했다. 반면 윤혜숙의 작은 단칸방은 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었다. 상인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인생 상담을 위해, 아이들은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 방을 찾았다. 방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차와 다정한 웃음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구나.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고 그 눈빛에는 오직 감사만이 남아 있었다. 남편을 향한 원망조차 사라졌고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기쁨만이 있었다. 민도현은 회사 집무실 벽에 오래된 가족 사진을 걸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선택을 이어가겠다. 그는 다짐했다. 회사는 매 분기마다 사회공헌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기업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다. 윤혜숙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폐지 수익금과 회사 지원으로 해숙 실버 센터가 세워졌다. 은퇴한 노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공간이었다. 김치 담그기, 된장 담그기, 생활 기술뿐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세대 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시장 사람들은 그곳에서 웃음을 되찾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윤혜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수레를 끌었지만 이제는 폐지가 아닌 도시락과 따뜻한 차를 나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큰 부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것은 바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었다. 새벽의 항구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시장 골목은 전보다 더 따뜻했다. 윤혜숙의 수레가 덜커덕 소리를 내며 골목을 돌 때마다 상인들은 이제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혜숙 어머니, 어제 반찬 맛있게 먹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친근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민도현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매주 일정 시간을 떼어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시작했다. 값비싼 양복 대신 회색 작업복, 반짝이는 구두 대신 고무장화를 신고 어머니 곁에서 수레를 밀거나 종이를 묶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회장님, 손에 물집 잡히겠어요. 괜찮습니다. 제 어머니가 20년 동안 하신 일이잖아요. 저도 배워야죠.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혜숙은 여전히 묵묵히 일을 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수레에는 더 이상 폐지만이 실리지 않았다. 작은 도시락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노인들에게 나눠줄 따뜻한 국과 반찬도 함께였다. 시장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도왔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봉투를 묶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골목은 이제 단순히 쓰레기를 정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민도현은 회사에서도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성과는 매출이나 이윤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와 얼마나 함께 호흡하고 있는가.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다. 회장님, 주주들이 우려할 겁니다. 단기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신뢰입니다. 신뢰 없는 이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론은 그의 파격적인 선언을 연일 보도했다. 재계의 부는 따뜻한 바람. 이윤보다 사람을 선택한 회장. 어머니의 삶에서 배운 경영 철학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직원들 역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구나. 그 인식은
회사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윤혜숙은 여전히 소박한 단칸방에서 살았다. 민도현은 여러 번 새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곳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이 방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차를 나누는 게 내 삶이다. 큰 집은 필요 없다. 대신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이 새로 들어왔다. 민도현이 종종 들러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아이들이 선물한 작은 그림과 편지가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혜숙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노트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혔고 아이들은 서툰 목소리로 문장을 읽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혜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너희는 사랑받고 있다. 절대 잊지 말거라. 그때 문이 열리며 민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아이들의 수업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제가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공부. 회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매주 금요일, 구내 식당에는 시장 상인들이 만든 반찬이 올랐다. 직원들은 전통시장의 맛과 정성을 경험하며 놀라워했다. 이게 어머니가 늘 드시던 반찬이군요. 정말 집밥 같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시장과 회사를 연결하는 다리를 체감했고 스스로도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장 한편에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해숙 실버 센터.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공간이었다. 김밥 말기, 김치 담그기, 된장 담그기 같은 생활 기술부터 인생의 고민까지 나눌 수 있었다. 청년들은 그곳에서 웃음을 배웠고 노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임을 깨달았다. 민도현은 어느 날 어머니의 수레를 직접 끌어보았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박스가 넘어지고 바퀴가 덜컹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혜숙이 천천히 방법을 가르쳤고 그는 묵묵히 따라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재벌 회장이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려고 직접 수레를 끄네. 사람들의 눈에는 진정성이 비쳤다. 박소라는 여전히 해외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사교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명품과 권력으로 무장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우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히려 윤혜숙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존경을 표했다. 진짜 부자는 저런 사람이지. 어느 날 새벽, 민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돌았다. 바람이 서늘했지만 사람들의 인사는 따뜻했다. 회장님, 오늘은 직접 나오셨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를 지켜드리러 왔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잘 지내고 있다. 네가 할 일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은 민도현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혜숙은 여전히 수레를 끌었지만 이제 그 수레는 희망을 나르는 상징이 되었다. 민도현은 집무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을 시작했다. 그 사진 속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는 이제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선택을 이어가겠다. 그는 다짐했다. 윤혜숙은 시장 뒤편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미소 지었다.
꽃 사이에 놓인 작은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그녀의 삶이자 이제 아들의 길이기도 했다. 새벽 4시.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시장은 이제 매일 새벽마다 잔잔한 활기로 깨어났다. 윤혜숙이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는 상인들의 인사였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젠 누구도 그녀를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의 기둥이었고 모두가 존경하는 이름이었다. 민도현은 그날도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툴게 묶은 종이뭉치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어머니가 챙겨준 낡은 수건이 걸려 있었다. 값비싼 정장은 벗어둔 지 오래였다. 이제 그는 새벽의 비린내와 골목의 소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회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장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민도현은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여기선 그냥 도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회장은 회사 안에서만 필요한 이름일 뿐입니다. 상인들은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웃었다. 어머니는 묵묵히 수레 위의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장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따뜻한 반찬들이었다. 도현아, 이거 좀 들어라. 혜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도시락 상자를 양손에 들고 골목을 돌았다. 상인들은 놀라워하며 그를 맞았다. 아이고, 회장님 손에서 도시락을 받다니. 참 세상 변했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다. 민도현은 회사에서도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임원들에게 새로운 지표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제 매출 그래프뿐 아니라 사회 공헌 지수를 함께 발표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는가? 그것이 성과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반발했지만 젊은 직원들과 사회는 크게 환호했다. 회사는 점점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공동체로 자리 잡아갔다. 시장의 변화도 눈부셨다. 해숙 실버 센터는 점점 커졌다. 은퇴한 노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 세대에게 기술과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곳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김밥 말기, 장 담그기 같은 생활 기술뿐 아니라 인생 상담, 전통 노래, 송을씨 배우기까지 청년들은 놀라워했고 노인들은 다시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노인들의 눈빛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한편 민도현은 점점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왜 그 긴 세월 동안 위자료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해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버릴 삶의 대가였지. 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택했다. 남을 돕는 게 훨씬 값졌다. 그녀의 대답에 민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민도현은 회사 집무실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창업 초기의 허름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두고 중얼거렸다. 진정한 성공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바로 그것이군요. 시장은 계절이 바뀌며 더욱 활기를 띠었다. 봄에는 화려한 꽃들이 골목을 채웠고, 여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가을에는 수확한 과일 향이 골목을 메웠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해수계 수레는 이제 단순히 폐지를 실은 수레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눔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민도현은 주말이면 직원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왔다. 함께 청소를 하고 도시락을 나누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진짜 경영 수업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숫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진심으로 시장을 사랑하게 되었다. 박소라의 소식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녀가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윤혜숙의 이름을 자랑처럼 이야기했다. 그분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지. 그분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어. 윤혜숙의 삶은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나누는 자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혜숙은 옥상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얼굴을 비추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후회가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구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도현은 곧 다가와 어머니 옆에 섰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걸어야 할 길도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그 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는 매출 그래프와 함께 사회공헌 지수가 나란히 발표되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놀랐다. 숫자보다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기업.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사람들은 그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윤혜숙의 삶은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영감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단칸방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았다. 상인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인생 상담을 위해, 아이들은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방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차와 전기 가득했다.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 새로 조성된 작은 정원에는 표지석 하나가 놓였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윤혜숙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진리였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민도현은 다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당당히 어머니 앞에 선 아들이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리더였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모두가 알았다. 이 순간이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4시, 항구시장의 골목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흘렀다. 윤혜숙은 여전히 낡은 수레를 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혼자는 아니었다. 청년들이 함께 도시락을 나르고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며 따라왔다. 이제 그녀의 수레에는 폐지가 아닌 따뜻한 음식과 책들이 실려 있었다. 민도현은 그 뒤를
천천히 따르고 있었다. 값비싼 양복이 아닌. 소박한 작업복 차림으로 어머니 옆에 서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사람들은 놀랍다는 듯.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해숙 어머니 아들이군요. 시장 사람들의 농담 섞인 말에 그는 미소로 답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해숙 실버 센터와 함께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기 때문이었다. 이름하여 해숙 공부방. 어머니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아이들을 위한 무료 배움터였다. 벽돌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책과 노트, 색연필과 컴퓨터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도왔고 회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아이가 이제 글을 배우고 꿈을 꿀 수 있구나. 개관식에서 민도연은 짧게 연설했다. 이곳은 제 어머니의 뜻을 담은 곳입니다. 글을 배워야 세상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나눔을 배워야 더 깊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희망입니다. 박수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윤혜숙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뒤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었다. 봄에는 벚꽃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더위를 피하며 책을 읽었다. 가을이면 실버센터와 공부방이 함께 시장 축제를 열었다. 노인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내놓았고 아이들은 그림과 글을 전시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과 노래가 사람들을 감쌌다. 시장은 이제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하나의 마을이자 학교, 그리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민도현의 회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 분기별 보고서에는 반드시 사회공헌 지수가 함께 발표되었고 언론은 이를 기업의 새로운 기준이라 칭송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의 한 기업, 나눔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졌고 젊은 세대는 그 회사를 꿈의 직장으로 여겼다. 윤혜숙은 여전히 소박한 단칸방에서 살았다. 방 안에는 아이들이 남긴 그림과 편지, 시장 사람들이 선물한 작은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종종 그 편지들을 꺼내 읽었다. 어머니, 덕분에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꼭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해숙의 눈에는 매번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박소라의 소식은 점점 잊혀졌다. 그녀가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았고 사교계는 이미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윤혜숙의 삶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혜숙은 옥상에 올라 달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별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후회가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이 모든 이들이 증명해주고 있구나.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도현이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이 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시장 한복판 작은 정원에는 새로운 표지석이 세워졌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윤혜숙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진리였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자라났다. 공부방에서 글을 배우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어떤 이는 선생님이 되어 새로운 세대를 가르쳤고, 어떤 이는 상인이 되어 시장을 지켰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혜숙 어머니의 아이들입니다. 윤혜숙은 이제 늦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수레를 끌었다. 다만 그 수레에는 더 이상 무거운 폐지가 아닌 가벼운 꽃과 따뜻한 차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도현은 집무실에 앉아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화려한 보고서 대신 아이들이 보낸 그림과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을 끝까지 지키겠다. 어머니가 남겨준 진짜 유산을 절대 잊지 않겠다. 어느 날 밤, 시장 골목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환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윤혜숙이 보여준 삶의 가치였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나눌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의 이야기, 도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혜숙 어머니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다. 새벽의 바람이 다시 골목을 스쳤다. 수레의 바퀴가 덜커덕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바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였다.